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새정치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혁신안을 살생부라고 부릅니다. 비주류 박지원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경태 의원을 콕 찍어 해당 행위자로 지목해서 강력 조치하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도부를 집에 초대해 만찬하셨습니다. 미운 사람 내쫓고 우리끼리 단합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새정치연합 혁신위 활동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쇄신안 내놓았습니다.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놓고 비노 찍어내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임 덕대 부총장, 김건식 경남대 정치외교 교수,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결정판인데요. 살생부 얘기도 나오고요. 피바람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큰 특징 뭘로 보십니까? 네, 참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결과다? 왜냐면요, 이 혁신위원회가 오늘까지 모두 11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노선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공천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여러 차례 오늘 발표할 안건에 대해서 예고도 했습니다. 인적 쇄신안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노 진영의 중진 의원들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상됐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A4 용지 한 5쪽 분량의 일문일답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골자를 정리해보면 대략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표는 부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런 전직 당 대표들에 대해서 험지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근데 지역구가 과연 지금 현재도 험지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고 이 점은 좀 자세히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람의 경우에는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 딱 박지원 의원이네요. 네, 하급심이라는 건 1, 2심이죠. 네, 이 점도 왜 논란이 있는지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경태 의원의 행위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짓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탈당이라든지 신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누군가 인적 쇄신, 누군가를 찍어내기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 부분을 문재인 대표 스스로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가운데 공직 후보 자격 심사에 관한 당규 개정안은 부패 연루와 관련해서 기소되거나 또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정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참 아픈 그런 혁신안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눈에 밟힙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 이번에 아웃시킬 사람이 눈에 밟힌다라고 구체적으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저 내용 자체가 결국 친노체제보다는 친문체제 완전한 구축을 하는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밟히는 분이 누굽니까? 뭐 누구나 다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박지원 의원 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인데 전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문재인 당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혁신과 통합입니다. 사실 혁신과 통합이랑 이 두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얘기거든요. 혁신을 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면 혁신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유일배반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혁신과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혁신안을 내놓고 여기에
혁신안에서 비껴서 있는 사람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중에서 가장 이제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 전직 당대표들이 험지로 가라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친노체제가 아니고 친문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 김한길, 안철수 의원, 물론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혐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이 전직 당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정세균 전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혁신안과 관련해서 범친노 쪽에서 좀 이탈되는 조짐을 완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친문 쪽이 아닌 범친노 쪽의 계열이지만은 약간 이탈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분이고, 그 다음 이해찬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은 이게 생각해보면 바로 짚을 수 있는 것이 4.19 재보선 후에 문재인 당대표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해찬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은 소위 말해서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들어주지 않으니까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친노 체제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부에서?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뭐 최인호 혁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 보고 이선 용퇴를 주장했던 그런 것이 신호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향후 대권 가든 또는 당을 주도권에 가지고 끌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을 오늘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예. 그래서 친문체제의 완개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혁신위의 마지막 그 활동을 이제 마무리한 건데요. 혁신위가 11차례나 혁신안을 내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혁신이 안 되는 우리 조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공천에 대한 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4월 달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룰을 정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공천을 하겠다는 안을 계속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공천의 룰을 해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제끼고 누구는 뽑아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화, 고질적인 정치적 행태 또 그들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고치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편이 아니면 찍어내야 되는 분위기. 이른바 뺄셈의 정치. 그 다음에 너가 그때 나를 반대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찍어내겠다. 이런 식의 서로 친노 비노 사이에 막가파식의 이 개파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혁신의 가장 핵심인데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내년 공천의 룰을 이렇게 정해서 룰대로 하면 누구누구는 제껴주고 누구는 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혁신의 본질 자체가 좀 본말이 좀 전도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그 자체가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시스템을 지금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보겠습니다. 준비한 마지막 혁신 논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소만으로도 사실상 공천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살생부 아니냐. 누구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재판 중이나 기소된 분들 꽤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번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여기도 박지원 의원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신계륜, 있고, 문희상, 김한길. 어찌됐건 전 내부를 보면 일부 개파가, 여러 개파가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노 중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 정도처럼 저렇게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 차장 오래 보셨으니까 살생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살생부라고 혹평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문재인 대표 조금 전에 발언을 들으셨겠지만 진보 정당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정말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맞는 얘기를 했는데 왜 비판을 받느냐? 잣대는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잣대가 고무줄처럼 이쪽에서는 이만큼 늘어나고 이쪽에서는 이만큼 줄어들으면 잣대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거액의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치검찰이 한 거다.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라면 이 판결을 왜 용납할 수 없는가 다 할 거다. 그러면 판결을 수긍하면 사람이 아닌가요? 판결을 수긍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기소만으로 사실상 공천 배제한다. 이것이 좀 논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문재인 대표가 오전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참작을 한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친노가 연루됐다면 정치적인 거고, 혹시 중도 비노계 다른 진영에서 연루가 됐다면 이거는 비정치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기소냐 판결이냐.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지 않고 기준이 입맛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큰 겁니다. 기준
잣대는 한 가지여야 투명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지강은인가요? 탈주감 얘기할 때 유전, 무죄, 무전 하셨습니까? 친노는 그럼 무죄고 비노는 유죄가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이래서 논란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우리가 판단할게. 그 예외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그 문구가 정치적 억울한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의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억울하다. 표현. 예. 이건 그야말로 그것을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모든 기소가 된 상태만 돼도 불이익을 주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만 나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준다는 건데 그 경우에도조차도 억울하거나 정치적으로 탄압받을 경우를 봐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당권을 쥐고 있는 주류에서 한단 말이죠. 예, 저희가 그러면 문재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 때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인데요. 직접 한번 문재인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고 지금 예.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와 참 호흡이 잘 맞는다는 점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불이익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급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을 뜻하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 하고 있는 좀 거죠. 황당하네요. 예, 좀.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항대로 그대로 규정하려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었잖아요. 한명숙 총리는. 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은퇴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옷을 맞춰놓고 그게 사람 몸을 맞추는 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누구는 그러면 압박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고 이런 잣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런 안을 보고 친노 무죄고 비노 유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모든 형태든지 이게 저듯이 잣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해석이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제조적 시스템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정치적 해석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예,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박주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쇄신안이 나오기도 전에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나오면 그게 분명히 예외 조항을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도 당규 또 세부 지침에서 공천할 때 친노 계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어쩌느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노 계파는 전부 살아왔거든요. 이번에도 친노 계파 참 수장이나 다름없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그건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혁신안이 발표돼도 그 단서적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나마나 이거 친노 세력 강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정치적 식견이 좀 있으신 분이면 박주선 의원님 정도의 내공이 아니어도 다 저 정도는 짐작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뻔히 예. 보이는 일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로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원론적인 문제부터 하나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대한민국이 사실 개혁과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해마다 이야기합니다. 정당마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 실패로 돌아가냐 그러면은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혁신에 대한 논란이 왜 나왔습니까?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것이죠. 예. 따지고 보면 혁신의 대상은 사실 친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친노의 어떤 패권주의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재신에만 남았고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비노 세력들은 혁신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이 친노 쪽에서 어떤 형태의 전략적 방법 스탠스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은 소위 말하자면 비노 진영은 친노 진영의 한 방 되게 맞은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복잡할 때는 다시 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야당 보고 거듭나라고 요구했던 건 뭐냐면 돌이켜봅시다. 2012년 19대 총선 한명숙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때 19대 총선 어땠습니까?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100석 나오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일당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될 텐데 100석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명숙 체제에서 치른 19대 총선은 결국 새누리당이 또 압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니었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나왔습니다만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친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기 때문에 그 정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표가 문재인 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기 때문에 그게 친노가 정당성이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9대 총선에서 한명숙 대표 체제가 패배한 것,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물고 자기가 먼저 기득권을 내놓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공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혁신이라고 한다면 친노가 지금 5년 이상 당을 이끌어오고 당의 주류로 성장하고 계속 있었는데 계속 패배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친노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는 티끌 보지 말고 내 눈 안에는 들보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친노가 지금껏 계속 주류로 행세를 해왔는데 친노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남 기소한 거 가지고 남 말한 거 가지고 너는 해당 행위니까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네, 저는요. 오늘 이 김근식 교수님 보고 굉장히 놀라운 게 문재인 대표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야당 지지 성향을 그렇죠. 지금도 표시를 했었는데 좀 이런 쓴소리하는 거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이 첫 번째로는 오늘 혁신위에서 비껴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문 세력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요. 또 당의 이 주축 중에 하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486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더 고착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의 취업 청탁 의혹이 남녀노소, 지지 성향, 이 불문하고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명숙 전 총리, 전직 국무총리가 현직 국무총리 단계에서 총리 공관 등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 정말 부끄러워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들이 어떻게 남에게 혁신하라고 혁신을 외칠 수 있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서요.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전 대표 등에게 열세 지역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지역구를 뜯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험지란 표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요. 안철수 전 대표 지역은 서울 노원병입니다. 서울 노원병은 새누리당에서 많이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기존에도 험지에 나가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진갑입니다. 광진갑 같은 경우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과거부터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쭉 그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최명길 여사가 아니었으면 광진갑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북 무진장이라는 텃밭에서 내리사선을 하지만 선당 후사를 명분으로 세워서 지난번에 서울 종로로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종로는 15대 총선 이후의 결과를 잘 보십시오. 98년 보궐선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여당이 다 승리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 험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고 맞습니다. 어떻게 지역구로 저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 험지에서 이렇게 당선된 사람을 전직 대표단위로 험지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정년에 있는 486들, 386들 그들이 지금 삼선했으면 그들이 험지로 먼저 가야지요. 민주화 투쟁에서 그 정도 배치를 달고 12년 동안 자기가 국회의장 활동하면서 지금도 욕을 먹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고향을 가든지 험지를 가는 게 낫죠. 저는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면 문재인 부산 출마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신 정신으로 그 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게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사실상 부산 전당대회에서 부산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다시 김상호 혁신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논리적 모순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부산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내가 여기 나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지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후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산에 나가면 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전당대회 통해서 난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난 꼴이 바로 입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당 혁신위가 지금 와서 부산 출마 다시 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때 부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당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표가 나를 따르라고 하려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이 험지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이분들이 측면이죠. 지금 안철수, 김한길 열세 지역 출마하라는 얘기는
가뜩이나 험지에 있는데 이분들에게 뭐 대구 가서 출마라는 얘기 같은데 참 말이 좀 안 제가 되는 볼 때는 지금 이 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 가서 출마라는 얘기. 2월달 전당대회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부산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마치 기득권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출마해야 된다. 에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 때 했던 것은 당원과 대원을 속인 것이 되든지 예. 아니면 지금 부산 출마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뒤집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저렇게 전직 대표들을 험지에 가야 한다는 그런 자기 희생의 정신이 일관되게 관철되려면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 가는 게 아니라 호남에 가든지 대구로 가야죠. 아니면 대구로 가든지 예. 그렇죠. 서울의 강남으로 가든지 뭐 천진배의 자기 지역에 희생의 가서 정신이 되는 붙든지 거죠.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제가 전직 대표들 쪽에 연락을 했더니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 당연한 것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광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광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찍어내기에 살생부다 얘기 나오는데 그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만 돼도 다 불이익 주면 검찰이 우리 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야말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또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입장을 낼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예, 그런데 예. 다른 한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찍어내기 대상이라면 지금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또 김현 의원은 또 친노가 또 감싸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짐 한명숙 새정치 의원이 전 총리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우리 당에 김현 의원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 당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은 고3 수험생처럼 국회 의정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나랑 좀 닮았구나 이렇게 제 자랑질 겸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굉장히 다양한 말 잔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도덕성이라든가 현명함이라는 게 자기 기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김현 의원 문제 있어도 껴안고 다른 쪽은 비너라고 해서 찍어내린다면 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 야당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새정년이라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인 그 실망은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규정을 정해서 누구를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지금 저런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정서는 완전히 떨어진 발언들 아닙니까? 김현 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하는 후배인데 어쨌든 국민적 차원에서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은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국민적 차원에서 빌미를 주고 논란을 일으키면 미안해할 줄 알고 예. 굉장히 신중하게 나와야 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 또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의 삼김 시대에만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공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연루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사퇴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내가 한 것은 잘하는 거니까 나를 검찰이 하고 경찰이 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야당한테 바라는 것은 제발 어른스럽게 예.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기가 먼저 자기 책임을 묻고 자기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자기 희생의 지금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표는 진보 정당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보시죠. 국민들은 보수 정당에 비해서 진보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요구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현명함을 요구하는데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전 한명숙 전 총리의 술에 뇌물 받은 것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건 진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건 투쟁적 의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투쟁적 의식이고 이 일종의 핍박이고 압박이고 검찰 수사 받으면은 자기네들은 어떤 투쟁적 그 어떤 사물에 그런 걸로 자꾸 값어치를 매겨가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소위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친노 세력들은 오늘 이 발표안으로 두고 보면은 결국 우리들만이 리그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해놓은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하거나 괴를 달리하는 사람, 즉 20%, 30%는 여기서 당을 떠나라라고 선언한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2.8 전당대회 이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당대표 행적을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속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여기에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고 그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반혁신 구도로 몰고 가고, 이런 형태들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어떤 소위 말해서 국민의 어떤 그 요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만 리그로 가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근거로서는 실질적으로 통진당 해체되고부터 진보 세력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선을 긋기보다는 항상 열어놓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래에는 우리를 싫어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떠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세력들과 규합을 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티파티 형태처럼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 선언한 거와 똑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높은 도덕성과 현명함을 문재인 대표 스스로 진보정당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두 예. 문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정말 귀한 얘기 해줬는데요. 진보정당의 제일 무기는 반드시 도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도덕성을 측정하는 잣대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혹시 문재인 대표가 부산 출마하면 김무성 대표랑 이렇게 한번 차라리 그쪽으로 나가시는 게 낫죠. 낫다. 예.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쭉 과정을 보면서 1차 혁신안이 나올 때부터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이쯤에서 한번 친 다음에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봐서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딱 쳐내고 이쪽으로 포섭되는 사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뭐 문재인 대표 그다음에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 교수가 역할 분담을 해서 뭔가 시나리오를 갖고 음모론 같지만 뭐 그런 것 같다. 기획을 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 준비를 보시기에는? 저는 제가 참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상이 너무 빗나가지 않아서 아직은 참 배울 게 많은 현직 기자인데 괴롭습니다. 너무 예상이 잘 맞아서? 예. 예, 예상이 잘 맞아서 괴롭다. 예. 혁신위원장이신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친노 세력들이 공고에 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고 그게 조국 교수가 대중성을 활용해서 여기에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것이 전략이죠. 예. 그 새정년의 가장 큰 그 반성의 지점 중에 하나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전체 국민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예.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분들에 얹혀서 예. 그분들의 열성적 지지와 그분들의 자기들이 아니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는 예, 자폐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주장에 그냥 얹혀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절대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노무현을 좋아하는 친노분들이 그 감성이나 이 부분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행태, 즉 친노로 갖고 있는 행태라는 것은 자기와 다른 주장과 자기 노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폐적 진영 논리. 자폐적 예.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한 대선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폐적 진영 논리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가장 배척당하는 대상이 어찌 보면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노골적으로 여기 있네요. 조경태 강력 조치해야 된다고 푹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안에서 특정인을 푹 찍어서. 저는 정말 이 비유가 좀 더 극단적인 비유 같습니다만은 이 실제적인 그 인물을 지칭을 해서 실명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꾸 북한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참 굉장히 좀 섭섭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냐 그러면은 조경태 의원의 물론 해당자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본인 그측 시각에서는. 그러나 그러면 김경희 의원이라든가 정천 의원이라든가 해당자 행위로 인해서 두껍게 윤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거론하는 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예. 오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강력 조치하면서 해당 행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 해당이라는 뜻은요.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게 어떻게 해당 행위인지 예. 해문 행위죠. 그렇죠. 해문 행위. 해문 해당 행위. 행위라는 예. 점도 좀 그렇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이 조경태 의원의 발언의 수위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 계신 두 분보다 훨씬 약하죠. 그렇게 약합니다. 예, 네. 세시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반대파 입막음이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바로 혁신위가 혁신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원 당규의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게 그렇네요. 대단히 많습니다. 예, 예. 왜냐? 이 혁신위 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거는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당무위에 나타나서 혁신위원회 자격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구하고 조국 교수의 말이 나오면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추임새를 넣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뭐 중진들에게 이러이러한 요청을 해서 더 이상 당의 분란을 없애도록 해라.
이거는 혁신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혁신위는 그야말로 진정한 혁신, 진짜 혁신을 위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탈당한 사람들, 신당한 사람들은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좀 굉장히 뭐랄까요? 뭐 편을 가르는 것 같고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나가면 절대 못 들어와.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고 예. 이제는 너희들 나간 애들 신경 안 쓰고 우리 내 길로 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예. 이제는 우리한테 쳐다보지 마라. 갈론 빨리 가라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뭐냐면 예. 오히려 혁신의 그 제일 중요한 문제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눈높이에서 야당이 변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자표적 진영 논리나 잘못된 소수의 정치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바꿔야 되는데 그건 절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뺄셈의 정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 나갔든 간에 그들을 다시 데려오고 자기 편으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건데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마라. 너 나간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이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들 기억력 대단히 좋습니다. 2011년 말에 이해찬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당 밖에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정당이다. 계속 두들겨 댔거든요. 그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 게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어? 이런 의문감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2011년에 이른바 혁신과 통합이라는 기구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저는 그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 계신 분이 조경태 의원이신데요. 직접 한번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해당 행위 하셨다는데 당을 해롭게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패널 분들은 문재인 대표를 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혁신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 해당 행위라는 그 용어를 좀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 대표한테 잘못되게 갖는 당 대표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 하는 것은 저는 이 당이 과연 그 공당인지 사당인지 문재인 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혁신위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을 통합시켜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혁신위의 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위가 하는 것은 당을 찢어놓고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런 행위야말로 저는 해당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혹시 이런 식으로 지목이 돼서 내년 선거에 총선에서 공천을 안 주면 공천 배제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부산에서 그동안에 그 출마를 해서 3선 의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는 그 척박한 지역에서 제가 그 5번 도전해가지고 2번 낙선하고 3번 연거푸대였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은 그 문재인 대표 자신도 아마 출마하면은 그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3선을 의원을 하고 있으면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식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저는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나는 그게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올 때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조경태 공천 안 주고 그래 누굴 내세워서 뜰 때 그런 정당이 온당한 정당이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오늘 패널 분들 말씀은 문재인 대표는 광주나 대구를 가야지 왜 부산을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패널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그 부산에 자기 지역구가 사상구지 않습니까? 그 사상군 나와야지요. 사상군 나와야 된다. 아니 한석이라도 영남 지역에 한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상구 출마해가지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민의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받아야지요. 왜 다른 데를 자꾸만 기웃거립니까? 자기 지역구를 놔야지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자기 제갈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도 조경태 의원님은 보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네요. 지역구조 극복. 그러고 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가서 한석이라 영남에 더 건져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또 문 대표가 요즘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아마 나간 사람은 못 들어와 라는데 지목되는 분 중에 한 명이 천정배 의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을 계속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손을 내밉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자신의 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대표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예의에 맞는 태도였나요? 대표직을 자기는 고수하면서 자기 체제 내 통합한다면 들어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놀려먹자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와도 안 받는다. 아이고 나도 갈 생각 없었다. 놀려먹냐? 이게 참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자폐적 진영 논리라는데 자폐적 진영 논리는 병입니다. 병은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을 고칠 의지가 안 보이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복수 정치예요. 실제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진짜 선언한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나는 이런 식으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의 기본은 사실은 제로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와 영향력의 게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듯이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문재인 당 체제, 문재인 당 대표의 새정치연합에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그렇게 회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집에 주요 지도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신당 만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살생부라고 해서 누구를 잘라내고 있고 그리고 승리한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만찬을 하는 거냐 이런 그렇게 비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어제 근데 참석한 이 비주류 최고위원들에게 제가 밤에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착잡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일단 초대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옹졸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오늘 바로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안 발표를 하루 앞둔 밤에 인적 쇄신안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표 집에 간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번 그 혁신위 11번의 발표 참 기억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최고위원제 폐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당무에서 결정도 됐습니다. 최고위가 폐지가 됩니다. 곧. 곧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분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참 최후의 만찬 아니냐 이런 만찬. 평가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저 만찬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참 듣기에 민망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영식 의원 최고위원 얘기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세 번째 신당 창당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1인 창당이 유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인 창당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겠지만 절박한 심정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을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가는 사람들한테 너 유행 타는구나 재밌지 이렇게 빈정거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정치제의 어떤 비정함을 이야기보다는 저게 오영식 등 소위 말해서 문재인 당대표 체제의 오만입니다. 저게 사실상 1인 창당이 왜 1인 창당이 시작이 됩니까? 1인 창당, 2인 창당이든 당이 갈등과 내용 속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소수가 소위 말해서 비주류 쪽이 설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부터 해야 되죠. 어떤 갈등과 내분을 추습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을 먼저 거론하고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인 창당이 유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그 스스로가 우리는 오만하다는 것을 공무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우선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나간다.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편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참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 역사에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명대변인이라고 평가받는 분 이낙연 현재 전남도지사가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탈당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후보 대통령 안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명, 그 다음 날에 10명 이렇게 해서 냈을 때 이낙연 대변인의 논평은 이랬습니다. 당나라 시인의 한 시를 인용을 하면서 한 가지에서 자고 들던 새가 이렇게 떠났다. 네, 그분들 잘 되길 바란다.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떠나는 사람도 울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그러나 부단히 같이 노력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점을 암시하는데요. 그때의 이낙연 의원의 이 논평과 그리고 오늘 이 당의 주류이자 486의 핵심인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
참 비교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폐적 진영 논리와 뺄셈의 정치라는 것이 어느덧 한 10년 동안 야당의 독보서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도 결국은 그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사실은 지금의 사실은 신주류와 주류와 비주류의 사실은 부원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 탄핵에 동참했다고 지금도 원수 취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구민주당 사람들은 열린우리당 너희들이 당을 깨고 나가서 분열로 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열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이 2007년 선거 가면 또 어떡합니까? 또 합칩니다. 2007년 가면 또 합쳐요. 대통합 민주진당으로. 2012년 선거 가면 또 합칩니다. 혁신과 통합만도 또 합쳐요. 그러니까 갈라졌다가 그 원한과 자기의 그 증오심은 그대로 있는 채로 또 필요에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합치다가 또 안 해지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발 갈라졌다가 합치고 갈라졌다가 합치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가는 사람은 되도록 나가지 못하게 잡고 나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유와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다시 내년 총선에 또 합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빈정거리고 놀리고. 오영식 비서관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안하지만. 어젯밤 상황에서 또 주승용 의원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뭐 분위기가 착잡했다고는 하지만 또 립서비스 말로만 좋은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분위기 좋은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최고위원들을 대구로 초청해 주셔서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밥값을 제대로 하는 지도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례적으로 밥 대접받았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뭐 배제될 사람 아니니까 뭐 어쨌든 이 체제에서 뭐 그냥 살아남았으니 뭐 이 안에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겁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비주류를 표현한다 그러면 우왕좌왕, 소심천하 뭐 이런 겁니다. 무전유태. 무전유태가 뭐냐면은 전략도시 후퇴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연상이 사실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아다시피 사실 철학과 이념을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뺀사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주류는 사실상 4.29 재보선 후에 여러 가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말은 많았으나 정말 이불 속에 만수 부르듯이 어떤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좌고 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지금 현재 비주류에서는 사실 설 자리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결국 자승자박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참 냉정한 좀 안타까운 평가입니다만 당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가 한때는 천정배 의원이 이제 무소속 당선되면서 기세를 올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신당의 동력도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비주류조차도 지금 사실 각계약진하면서 지금 거의 무주공사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리고 또 일부는 뭐 투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당내 분위기는 그 비주류 쪽에서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뭐 주승용 의원, 뭐 김한길 의원 등등이 이제 일단 좀 힘을 좀 논 상태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게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지금 비주류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마지막 기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최근 내놓고 있는 3가지 원칙 있지 않습니까? 부패정치 청산, 낡은 진보 청산, 그리고 새 인물 영입. 이 3가지의 테마는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첫 번째로서 부패 인물 청산에 대해서는 저 주류에서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친노도 일부는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 구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패 인물 청산에서는 그러니까 비노의 중진들을 자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박진호 의원을 비롯해서 김한길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친노도 걸려 들어가 있습니다. 신계련 의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것은 486을 겨냥한 거예요. 낡은 진보 청산. 486과 사실은 친노 핵심들을 겨냥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진보로 가장한 뺄셈 정치와 자폐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마 안철수는 겨냥을 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양쪽을 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면. 근데 앞은 치고 뒤는 안 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의도는 그걸 다 하자는 거거든요. 다 하고 새 인물을 영입해서 새롭게 그 당을 짜자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의 3가지 원칙이 그나마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먼저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시기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요. 그러나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비주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행동을 봐서는 비주류를 대표해서 소위 말해서 소수 진영을 반영해서 주류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지난 그 3주년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당에 대해서 갈등의 고리를 어떻게 풀겠다는 자기의 명확한 포지셔닝을 안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비주류 쪽은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안철수만 바라보다가 소위 말해서 닭조등 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왜 개인의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어떤 그 자기의 존재감을 일으키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실 친노 쪽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균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서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당대표 그런 과정에서 차기 대권까지는 언젠가는 친노 진영, 친문 진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가변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효과까지도 노리고는 그런 정치적 노릴수가 틀림없이 있다. 틈을 보고 있다. 아까 저 부총장님이 무전우태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략 없이 그냥 뒤로 밀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비주류의 각각의 이제 영주들이 무전우태를 한 거예요. 전략도 없이 비틀비틀하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전략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원칙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내의 일정한 비주류의 리더로서는 상당히 수긍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향후에 잘 진행됐을 때는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저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리더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뭐 승부서가 아니라 벼랑 끝 전술이다. 또는 국민 협박이다. 이런 비판을 얻으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일종의 선입파동까지 했는데 확인한 건 딱 하나입니다. 비주류는 정말 모래알이다. 정말 힘이 없다. 우왕좌왕. 뭐가 전략인지 모르겠다. 이 점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주승용, 유승희, 이종걸 이 세 분만 하더라도 이 최고위원인데요. 이 재신임 정국이라는 이런 그 황당한 소동 속에 만약에 이 세 분이 최고위원직을 내버리면 임시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재신임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바로 이분들 최고위원직에 대한 어떤 욕심, 미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공천 여러 가지 생각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지주인,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게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점점 더 행동하는 욕심들만 발견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아주 혹독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 선거에서 지고 통곡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제 저녁 만찬을 보면 나름대로 부인께서도 정치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할 것 같은 여권 차기 대선 주자는 누굴까요?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인물은 누굴까요? 정치 분야의 전문가, 또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건식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짧게 그 얘기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쇄신안,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살생부다, 피바람이 분다, 자기 마음대로 잘라내는 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대표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당을 컨트롤하겠다는 뜻이고. 문재인 대표가 위원회를 통해서 컨트롤한다. 네, 그래서 이 공천권도 행사하고. 두 번째 이걸 보면서 정치 아마추어로 국회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냐. 정치라는 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정치 신인들한테 높은 점수 더 주고 그러면은 결국 아마추어들로만 꽉 차게 되겠죠. 아마추어들만 꽉 차게 된다. 야권이 그렇게. 아무튼 문 대표는 자기 길을 내갈 길 간다는데 이게 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저렇게 내갈 길 간다, 자기 식구 모아가지고 다 잘라내고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 되기 전에 당을 장악을 해야 되고 당을 장악을 해야지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후보까지 가는 거를 깔아놓은 거고 후보 되고 나면은 틀림없이 다른 또 야당 후보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제야를 동원해가지고
단일화해서 자기가 단일화 후보 되겠다는 그런 뭐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시나리오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보다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시너지들이 많습니다. 아니 거기 뭐 고도의 정치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우리 김 교수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까지 가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근데 대선 후보까지 가려면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될 텐데. 총선 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 총선에 거의 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총선에 진 다음에도 또 안 물러나는 게 난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버틸 거예요. 버틸 겁니까? 버틴다. 대단한. 그래도 버틴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에게 최근에 전문가, 소위 말하는 정치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어떤 질문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차기 대권 후보로 선언할 것 같으냐에서 반기문 1등 나왔는데요.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 대통령이 반기문과 윤 사무총장과 뭔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다. 또는 뭐 그런 걸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김무성 불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은 마음속에 없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친박 내에 뜰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박과 비박 중간쯤에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또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은 또 원만한 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저분을 내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 누구를 선호할 것 같으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들 수 있다면 최경환이나 그런 분들은 만들겠지만 그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지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대표는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반기문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최경환 반기문이네요. 교수님도. 저는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생각이 납니다. MB 때도 MB가 현재 대통령이었지만 당은 박근혜 대표한테 장악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B로서도 임기 후반기에 갈수록 박근혜 대표가 후보가 아닌 것을 계속 원했던 상황이고 그때 계속 카드로 썼던 게 정은천 총리도 카드로 썼고 오세훈도 카드 썼지만 번번이 카드가 실패해서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황식도 쓰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결국 이제 박근혜한테 간 건데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가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에 김무성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사람들 놓고 저울질을 하겠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뜻입니까? 반기문 윤 사무총장이요. 여권 후보로는 꽤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야권 후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반기문 윤 사무총장이 보수 진영 여권을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은 여야에서 모두 러브콜을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친노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가 장악하는 친노에게 장악된 정당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자기네 당으로 영입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런 아마 평가들을 하고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반기문 총장을 실제로 후보로 이렇게 옹이한다 그럴까요? 옹립할 가능성이 있게 보시는 거예요?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한다. 네, 시도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952년도 미국 아이젠하워 공화당에서 아이젠하워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저절로 프라이머리를 통과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아주 거의 안 될 뻔했어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주장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다른 게요. 전문가와 이 두 분은 전문가시고 저는 일반인인데 전문가의 시선, 일반인의 시선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봤거든요. 보실까요? 전문가들은 김무성, 박원순 양자 구도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여기에 안철수는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안철수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봤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 3, 4등 했거든요. 안철수 네. 의원이. 보이시죠? 안철수 한 4등쯤 되고 비슷하게 김무성, 박원순은 비슷비슷하고 문재인 이렇게 있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우선 안철수는 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안철수는 아니다? 힘들죠. 힘들다. 근데 특히 안철수는 지금 그 정당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하는 안철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친노가 죽였어요. 아, 친노가 안 준다. 사실은 이게 안철수 현상이라고 2012년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다가 이제 단일화해서 패배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신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망가졌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사님 말대로 밖에 있었으면 가능성이 그나마 계속 있었을 텐데 들어가서도 지금 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말대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요. 나와서 저기 호남신당 차려가지고 자기 총선에서 30석 차지하고 그러고 나서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문재인 후보 보고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어요. 당신 양보하셔. 그런 명분이 있죠. 아,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당을 나와서 박주선, 천정배 뭐 쭉 있는 거기 다 모아서 거기서 내년 총선을 치러서 호남 위주의 3, 40석 나름대로 국회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다음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지난번에 당신이 나갔으니 이번 내가 나가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철수 의원이 호남신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딸린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 성공을 하면요. 그럼 되는 거죠. 난 나간다. 난 나간다. 근데 친노가 참 세긴 센 모양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집력이 센 거죠. 반기문 아니라 반기문 할아버지가 오고, 안철수보다 어떤 사람이 와도 친노가 있는 한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친노가 반드시 집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 배후에 있는 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걸 봤을 때 저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모 행사 때 그걸 보면서 바로 적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박원순에서 박원순 쪽을 가능성을 훨씬 높이 봤습니다. 뭐 미규가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들은 일반인과 달리 전문가 그룹들은 문재인보단 박원순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게요. 박원순 후보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지금 자기가 문재인의 대체 세력으로서 뭐 오늘도 뭐 언론에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 소리 다 치고 그랬네요. 그런데 당권을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과거에 박찬정 씨, 조순 시장, 고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높이 떴었어요. 그러나 결국 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뭐 나름 전문가신데 여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박원순과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힘들다는 말씀 정말 현실 정치의 맥을 잘 짚으시고 그러니까 리얼리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그동안의 열린민주당 이후에 한국 야당사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말이 많고 탈이 많더라도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당 후보를 결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집력이 강하다는 건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절대적으로 소수지만 당내에서는 굉장히 대표가 오버 리프레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바깥에서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소수죠. 그러나 그들은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후보도 만들어내고 공천도 해주고 당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엄연한 정치적인 냉혹한 현실주의를 아시기 때문에 반기문이나 안철수나 박원순이나 밖에서 인기가 높아도 들어와도 안 될 것이라는 결국은 당권을 진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의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과 박원순을 놓고 봤을 때는 문재인보다는 박원순이 훨씬 더 온건파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또 좌파 중에서 이 두 분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 훨씬 더 좌파니까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만약에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분이 가능성은 더 높겠다 이런 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나 그거는 그 개인을 놓고 한 평가지 현실을 놓고 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을 놓고 보면 박원순이 낫지만 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네. 정치 구도로 봤을 때는 문재인이 훨씬 네. 유리할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 친노 진영이나 그런 기득권 주류에 계속 매몰돼서 자기의 당권 다툼에만 계속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라는 그 큰 판을 생각하면 희망이 계속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소설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쭉 하셨거든요. 이영재 교수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네. 그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또 사실 대권에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가 하면 제일 좋은 사례가 1996년 DJ의 패배입니다. 네, 그 총선에서 형편없이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총선 결과와 그 차기 대선 결과를 같이 생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친노를 얼마만큼 결집시킬 수 있느냐, 친노 유권자들 얼마만큼 결집시킬 수 있느냐에 성공 여부가 대권 성공 여부가 달린 것이지 차기 총선 승리 여부가 차기 대권에 준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 대표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 뭐 패배하든 말든 우리 친노만 결집해서 이렇게 모아 있으면 다음 대선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런 어떻습니까? 지금의 야권에 오늘 오영식 최고위원이 뭐 1인 정당 창당이 유행이라면서 탈당하는 분들을 좀 빈정거렸습니다. 조롱을 좀 했는데 나가신 분들 중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없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냐? 없는데 희망을 만들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문제는 그것도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도 있어야 된다. 명분은 간단해요. 호남 잘 살게 하자는 명분이면 돼요. 명분이 호남 좋다. 좋습니다. 호남 잘 살게 하자. 네 분 다 호남 쪽에 노리고 계시니까 호남 잘 살게 명분은 됐고 그럼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까? 저분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호남이 잘 살게 하는 걸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우리 당은 거기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가 지난 5월 달 영국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3당이 됐다고요. 그래서 3당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스코틀랜드 아마 굉장히 커다란 혜택을 입을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호남이 대권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 호남을 완전히 호남 신당이 장악을 하면은 호남에 갈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호남만을 생각하는 스코틀랜드 내셔널 파티가 성공한 것 같이 호남만을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호남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말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 잘 살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좀 더 전국 정당한다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속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12대가 광화문 광장에 집결 중입니다. 올해 가을 추투라 그러죠. 가을 투쟁 그렇게 좀 전운이 좀 돌아섰습니다. 뭐 파업도 많이 한다고요. 파업을 또 철회하는 것도 있었는데 광화문 사거리가 통제되고 있고 거의 해방구처럼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민노총 12대가 점령을 하고 집결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인데요. 굉장히 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차가 있고 어찌됐건 지금 광화문 사거리는 통제되고 있으니까 교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뭐 저 방금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사거리 통제하고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근데요, 지금 저게 사실 민노총이라든지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수거든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정치적으로 누가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저렇게 하면 경찰과 충돌을 하는 정치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해를 보죠. 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해를 본다. 네. 예, 지금 민주노총 12대가 광화문 광장에 집결 중인데요. 네. 지금 광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고, 네. 저 가운데서 뭐 또 충돌이 누가 부상이 나오거나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지금 현재 광화문 사거리는 통제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이고요. 교수님 오늘 그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골에는 사람이 적어서 네. 국회의원 수가 줄고 네. 서울은 늘고 있습니다. 이 네. 지금 인구 비례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줄이는 상황. 네. 인구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뭔가 배려를 해야 됩니까? 배려를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지역구, 예. 특별구를 만든다든지 그 지역구를 보존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번 지난 19대 비례대표를 보면요. 노조 출신이 4명인가 5명 있었어요. 6명. 노조 비례대표. 아, 비례대표 중에 네. 노조 출신 4명. 예. 6명. 6명. 예. 그 다음에 정치인 또는 준정치인은 20명이 넘어요. 근데 농민 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민 대표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농어촌 지역구가 없어지는 대신에 예. 그만큼 높은 번호를 갖다 양당해서 그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높은 순위에 줘서 한 5명 국회에 들어오게 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농어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농어촌 지역구가 없어져서 국회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되지만 농어민이 소수라면은 그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안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라면은 비례대표를 농어민 대표로 채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 특별을 만든 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지역구 조정 자체가 그게 조금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이제 인구 비례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나 이제 인구 등가성 플러스 지역 등가성을 가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제도라든지 참여제도 만들어 가지고 인구는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머리수대로 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서 또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라는 것이 중앙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나눠주면 그 권역별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 대표로. 기능. 노조가 됐건 기능이나. 지역 번역별 하면 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 그러니까 농어민을 하나의 기능으로 봤을 때, 직능 기능으로 봤을 때, 그분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노조 이상으로 집어넣어요. 노조가 6명이면은 농어민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원칙을 지키면서 보완을 하는 방안 말씀 저 정치인들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위원회가 정청래 의원에게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당직 자격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조경태 의원은 콕 찍어서 강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가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